자, 오늘은 평생부자 머니플랜 공저자 중에 마지막 주자입니다. 공인중개사이자 재무설계사이기도 하고 5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죠. 우리 임다혜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생부자 머니플랜에서 가계부와 부동산 파트를 주로 맡고 있는 임다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작가님 책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책 말고도 작가님 책 여러 개 읽어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20대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시고 출산은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도 매번 이렇게 셀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하나씩 뭔가 결과물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원동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원동력은 제가 20대 중반에 한번 폭삭 망했기 때문에 지금 원동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시크릿이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다음 시크릿 이게 유행했어서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리먼이 터지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한 거예요. 그때 막 몰래 저축하던 뭐 펀드나 이런 것도 다 망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막 취업도 막 갑자기 실직자가 되고 그때는 고용이 좀 축소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1년 정도를 거의 암흑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게 그냥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갈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가 스스로 도로를 나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사실상 지금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서 계획의 중요성을 더 많이 실감하신 거네요. 같은 시기 때 선배님도 학교 다니셨었는데 되게 힘드셨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10대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모든 투자 몰빵 위험하잖아요. 어디에 하셨어요? 상가에 그때 저희 집도 없었을 때거든요. 집도 없었을 때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해서 상가에 몰빵 들어가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볼 줄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가압류되어 있고 그런 집에 그냥 가셔가지고 장렬히 경매로 산화하셨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억울해서 집을 산 게 그 당시에 7월동의 반지하 빌라를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걸 그때 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겼던 그 결핍 그게 이제 첫 출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네요. 그런 큰 사건들이 이렇게 어떤 다른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그 계획이 나오면서 지금의 길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핍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결핍이 원동력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책에서 평생부자 머니플랜, 이 책에서 가계부랑 부동산 파트를 적어주셨는데 솔직히 가계부 하면은 너무 쓰기 귀찮아요. 선배님 안 쓰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가계부를 쓴다라고 하면 네. 왠지 답답할 것 같고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남자들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남자, 여자 불문하지 않고. 어쨌든 못해요. 가계부를 어쨌든 집에서 한 명은 써야 되는데 저도 이제 초반에는 쓰다가 요즘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요즘에 다시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유독 이 책에서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하시는 이런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강의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었는데 강의를 계속 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계부 쓰는 게 너무 귀찮고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지출한 내역을 적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계부라는 게 지출한 내역을 적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를 놓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넣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다이어트를 한다 했을 때 운동하고 하면 몸짱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식이 조절이 안 되면 사실 운동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운동에 해당하는 거는 재테크고 그 가계부를 쓰고 지출 관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식단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단 관리만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중요성을 자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 이게 돈이 붙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작가님이 가계부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제가 책을 보니까 보통은 이제 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 그리고 나 얼마 썼지? 나 이만큼 썼다. 여기에서 그치는데
작가님의 가계부는 이 자산 파트가 있어서 이 가계의 전체 흐름도,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라고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 가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가계부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계부를 만들게 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현금 흐름, 우리 가게의 현금 흐름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계부는. 근데 이게 현금 흐름이 거쳐서 자산에 얼마나 이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시면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체크가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내 중요성을 알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를 2개 그려요. 그래서 한쪽에는 현재 내 자산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내가 현금 흐름을 지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현금 흐름 중에 이 저축이나 비용 절감 부분이 어떻게 자산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흐름도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이거는 가계부가 아니라 인생 설계도이자 법인으로 말하게 되면 사업계획서예요. 오.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가계부를 쓸 때 지출 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지출 그 현금으로만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맞아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 거야 라고 하는 목표와 그것을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의 성취감, 그걸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직종이 그 파트였어요.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회사의 목표가 먼저 나오잖아요. 1년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1년 예산을 짠 다음에 이 예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사업 계획도 쭉 나오면 저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KPI 기준 세우고 매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를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사실 회사는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가가지고도 그 일을 그렇게 해주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이걸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남자분들은 약간 가계부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 가면 남자분들도 이거 예산 짜고 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죠? 이거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거 남자분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지향적으로 이 가계부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의 속성을 그냥 현금 흐름의 지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것들을 남성분한테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인생설계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모여 앉아서 단순히 현금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 이게 아니라 이 지출이 많은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얘기가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게, 회사에서도 이 1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아내분과 남편분과 얘기를 할 때 우리 집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꼭 얘기하시고, 그로 인해서 뭘 달성하고 싶은지도 꼭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운영하시기 쉬울 겁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이 가계부는 단순 지출 기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경영하는 툴로 느껴져요. 저도 재미없었던 이유가 이번 달에 뭐 얼마 들어왔는데 뭐 썼지? 이거 하고 그쳤던 것 같아요. 소위 목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부터 진짜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원래 돈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20대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저런 강의들을 막 쫓아다녔어요. 강의도 20대부터 30대 쭉 다니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때는 유료로 되게 비싼 재무설계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항상 갈 때마다 하던 게 그건 거예요. 이제 지출 쫙 내역 적은 다음에 이거는 잘한 지출, 이거는 안 해도 됐던 지출, 이런 걸 골라내서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라고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을 또 반복하지 않도록 또 막 예방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 싫고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혼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계부를 쓴다는 거는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거를 계속 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가계부도 쓰기 싫을 뿐더러 돈이 뭐 그렇게까지 나한테 중요해? 맞아. 그죠? 무의식적으로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생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가계부를 예산을 짜기로 했으면 그 예산 안에만 사용을 하면, 예산을 초과 사용하지만 않으면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 저희 때도 유명했을 때 라떼 효과라는 게 하루에 한 잔 라떼만 안 사 먹어도 이게 뭐 몇 억이 되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커피 한 잔을 못 마시면서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또 줄이는 것도 막 그것도 나의 선택이니까 괜찮겠지만, 그렇게 좀 예산을 먼저 짜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좀 팁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 잘 쓴다는 의미, 그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가정의 인생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잘 쓴다는 거는 어떤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내 기준에 맞춰서 각 항목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는, 눈으로 또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정마다 우선순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책에는 제가 저희 집 얘기를 썼는데 저희 집은 이제 성향이 다 완전 셋 다 아이거든요. 극아이예요. 그래서 집에 일단 들어오면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결혼했을 때 신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밖으로 나가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던가, 결혼 1주년 여행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던가, 심지어 회사에서 돈도 나왔어요. 가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그걸 모르고 이렇게 뭐 1년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남의 기준이었던 거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싸우는데 굳이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작은 일로도 싸우는데,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행 경비랑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애기 키울 때도 아이도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 항목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저희는 빼버리니까 오히려 딱딱 예산 같은 것도 조금 다른 부분에 여유가 있고. 근데 저희 동생이나 또 저는 동생이 2명이거든요. 근데 각 집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둘째는 다 집에 있으면 싸워요. 일단 나가야 돼. 그러면 우선순위가 여행 경비랑 차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모으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친구는 그때 신혼 때 돈을 모을 때는 집이 너무 추워서 꼭대기층이었는데 집이 14도인가 막 너무 추워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집에 안 오고 차에 좀 더 있다 가겠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목표만 확실하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든가 목표만 확실하면은 각 가정마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사회적 기준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꼭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걸 정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우리 집에 우선순위 뭐였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희는 남편과 저도 이제 집이 제일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뭐 신혼 때는 차도 없었고 다른 거 놀러 다니는 거 덜하고 집 사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제 평수 좀 넓은 데 살고 싶고 쾌적한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선배님은 이제 이런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게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집이 망하고 난 다음에 신월동에 반지하 빌라를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를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래서 빌라에 반지하에 들어갔구나,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저는 반지하 빌라의 신축에 들어갔어요. 제일 싸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목욕해 본 날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집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게 되면 싫어하시겠지만 새마을볼이라는 연탄 때는 그런 거 살다가 집에서 돌리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겠다 그 순간. 그래서 저는 반지하 빌라라고 얘기하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단점을 알게 됐어요. 반지하 빌라는 가장 큰 단점은 단열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뜨거운 물 나와서 좋은데 추운 겨울에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 결핍을 극복하는 거는 아파트로 가보자. 그래서 그거 결핍을 하나씩 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사를 간 게 아파트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게 집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갔고, 결혼하니까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아이한테
방 하나를 주는 게 좋겠다. 둘째가 생겼을 때는 방이 4개여야 되네. 그래서 그런 데를 가야겠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저희도.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반지하 빌라 살았거든요. 저희 아빠 사업이 이제 몇 차례 부도가 나니까 반지하 월세방으로 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아예 아파트는 부자들만 사는 곳인 줄 알고 아예 쳐다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 가야겠다라는 목표도 딱히 없었고 너무 넓게 느껴지니까. 너무 좀 다른 세상, 다른 성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외삼촌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방학만 되면 놀러 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제 이것을 그 아파트가요. 지금 잠실 진미크 그 자리예요. 친하게 지내시고 계시죠? 하셨어요. 슬픈 얘기네. 슬픈 얘기죠.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았던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끝도 없이 위만 보고 살았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고 나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걸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거든요. 막 빌라촌인데 좋은 차를 끌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20대 때는 한창 막 재테크의 열의가 탈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막 이런 게 털이 있었는데 없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선순위가 다른 그쵸, 거였어요. 각자 가정마다 거기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데 누구는 집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인천만 가도 3, 4억이면 집을 구하거든요. 근데 꼭 서울에 살아야 된다라거나 인천에 살면은 약간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을 인천 살면서 또 좋은 차를 끌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스스로 잣대를 두면서 평가를 하죠. 근데 또 그것도 자기 가정의 만족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목표로 두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소공녀라는 영화 너무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이 집안의 일 해주는 이런 거가 가사 도우미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오로지 인생에서 그 즐거움은 일 끝내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위스키 한 잔 딱 마시는 거.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요. 월세값도 계속 올라. 근데 내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저런 막 친구들도 막 만나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라는 건 사실 세상의 그런 시선들이죠. 겪어보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냥 집 포기하고 내가 나답게 하는 그 요인인 위스키와 담배를 끝까지 지키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지출이라는 거는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답게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지출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뭐 자산 상승이 되더라도 남들 시선에 맞춰서 살았구나 하면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 가고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남한테 진짜 기준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막 괜히 서울 안 살고 밖에 외곽 살면은 약간 안타깝게 보고 맞아. 이것도 사실 그 사람들 되게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을 볼 때 막 속으로 평가하고 이런 게 만연한 시대에서 이런 시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다들 지금 제일 다 힘들어요. 힘든 게 왜냐면 내가 서울은 좋은 강남집 막 사고 싶은데 규제로 막혔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해. 그죠? 근데 또 막 이런 지방이나 이렇게 또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아예 이쪽 동네 분위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잘 해서 내가 번 돈으로 가족들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사실은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불행과 행복을. 비교하는 거 네, 진짜 안 좋은 비교하는 것 같아요.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